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1번이 틀렸죠. 자, 미실현 보유 손익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을 얘기합니다. 합쳐서 평가 손익이라고 적을게요. 자,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 10,000원에 구입했는데 나중에 그 어플을 열어보니까 20,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10,000원 이득 봤죠? 자, 근데 이 20,000원 제 통장에 들어왔나요? 아니죠.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그냥 그 주식 금액이 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 금액도 같이 오른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바꿔드리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단기 손익으로 들어간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럼 1번 찾았죠?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맞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주식을 샀죠? 그럼 제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구입할까요? 구입 안 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안 팔리니까 단기 매매가 아니라 비유동 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맞죠?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단기 매매 증권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들어가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들어가더라. 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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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묻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혹은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이 틀리시거든요. 그거를 출제자 분들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이 묻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죠? 이름에도 적혀 있잖아요. 만기까지 보유하는 증서다. 예를 들어 내가 사채를 구입할 건데 사채의 만기가 3년짜리다. 그럼 제가 3년까지는 이 사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제가 여기 하단에 유가증권 분류 해설지에 적어놨거든요. 이 표는 그냥 별표 3개짜리예요,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별표 3개. 자, 간단하게 훅 보고 넘어갈게요. 단기 매매 증권. 자, 단기 매매 목적이고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가능하고요. 기말 평가는 공정가액법으로 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 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참고로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 자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비유동 쪽으로 들어가요. B라고 적을게요. 비유동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 증권이고 주식과 채권 모두 가능하고요. 2개 구분하기로 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들어가더라. 라는 거 2개 잘 비교해 주셔야 되고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사채다. 라고 적혀 있죠. 자,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을 구입했을 때는 회계 처리하지 못하고요. 채권을 구입했을 때에만 뭐 예를 들어 사채, 국채, 공채 이런 채권들을 구입했을 때에만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가 없고 상각 후 원가로 평가를 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지분이 있다. 다른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회사에 내가 정말 지대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주식으로 분류는 가능하고요. 대신에 채권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에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을 수수료로 처리한다. 맞나요?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있죠? 얘들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취득 원가에 포함해 주셔야 돼요. 취득 원가에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2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식을 구입을 했는데 1년만 가지고 있다가 처분할 거예요. 1년.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되죠. 근데 만약에 10년 동안 가지고 있겠대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사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만기가 3년짜리입니다. 근데 저는 딱 2년만 가지고 있다가 원금을 회수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근데 나는 만기까지 보유할 것이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또 분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도 성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번도 맞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어디로 들어가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 쪽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자본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4번 만기 보유 증권은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그러니까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4번도 맞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원래 비유동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유동자산 쪽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2023년 단기 손익의 차이는 얼마인가? 자, 두 개의 차이를 구해라 라고 했고요. 내용을 볼게요. 자, 22년도 7월 1일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매입했다. 자, 기말의 공정가치는 주당 7,000원이다. 자, 6월 30일 2023년 6월 30일 A회사 주식 전부를 주당 7,500원에 처분하였다. 자, 그럼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 이익이라든지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묻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 처리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해설지에다가 회계 처리까지 다 했거든요. 같이 볼게요. 자, 22년도에 주당 6,000원이고 1000주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6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 22년도 12월 31일 날 주당 7,000원으로 평가를 했대요. 자, 그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가했죠? 1,000원 증가했고요. 저희는 또 1000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두 개를 곱해주시면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자산 증가시켜주고 시가가 올랐으니까, 그 다음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에서 이득받다 100만 원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 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처분했습니다. 처분할 때는 주당 7,500원에 처분을 했대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얼마짜리죠?
6,000원에 취득했다가 기말에 7,000원이었다가 7,5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비교하실 때 지금 현재 7,000원짜리가 되는 거겠죠. 근데 7,500원에 팔았다고 하니까 500원 이득을 본 거예요. 500원 이득을 받고 그 다음에 1000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500원 곱하기 1000주 하시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500원 처분했죠. 그러면 돈 750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대변의 단기매매증권은 700만 원치 보유하고 있었죠. 처분했으니까 대변의 자산 감소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2023년도 단기매매 증권으로 가정했을 때에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50만 원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회기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취득까진 동일하죠, 여러분. 자, 취득했을 때 주당 6,000원이었죠. 6,000원, 1000주 600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 평가할 때 주당 7,000원 됐죠? 그럼 주당 1,000원 이득 받습니다.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증가해 주시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으로 100만 원 적어주는데 자, 여기에서 확 갈립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어디로 들어가죠, 여러분?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익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처분할 때 얼마에 처분했어요? 주당 7,500원에 처분을 했죠. 자, 그럼 일단은 돈 현금 750만 원 받아야 되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 감소해야겠죠? 자, 근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거 700만 원치죠. 두 개 더하면 대변에 700만 원 빼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하셔야 되는 거. 대변에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제거하는 분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제거. 자, 제거하고 나면 차변에 850이죠. 대변에도 850이죠. 85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을 적어주는 거예요. 150만 원.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분개가.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빼주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150만 원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150만 원이 왜 나왔냐?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맨 처음에 얼마 주고 매도 가능 증권 취득했죠? 600만 원 주고 취득했죠. 근데 지금 얼마 받고 팔았어요? 750만 원 받고 팔았죠. 그럼 두 개를 빼면은 결국에 150만 원 이득 받죠. 그래서 1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주의하실 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잡았다가 기말 평가할 때 잡았다가 처분할 때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면서 제거를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맨 처음에 취득할 때 금액이랑 맨 마지막에 처분하는 금액이랑 두 개를 빼주시면 처분 이익 15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 차이는 얼마예요?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50만 원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150만 원이죠. 두 개 차이는 100만 원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올라갈게요. 자, 두 개 차이를 물었기 때문에 두 개 차이는 100만 원이다. 3번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회계 처리를 해봐야 되냐?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제일 최근 금액끼리 빼주시면 돼요. 자, 두 개를 빼면은 500원 이득 받고요. 1000주였죠? 곱하기 1000주 하시면은 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맨 처음 금액이랑 맨 끝 금액 7,500원이랑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6,000원에서 7,500원 빼면은 1,500원 이득이고 1000주기 때문에 150이죠. 자, 두 개를
두 개 차이 빼주시면은 100만 원 나옵니다. 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취득, 기말평가, 처분 이렇게 있죠. 처음에 6,000원, 7,000원, 마지막에 처분할 때 7,500원 이렇게 있죠. 자, 단기매매 증권은 요거 두 개, 가까운 거 두 개 빼서 처분 이득이다 해주시면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중간에 있는 거 빼고 처음부터 끝에 거 두 개를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유사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관련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자, 22년도 8월 5일. 회사 주식 500주를 4,000원에 매입했다. 자, 결산일에 5,000원이다. 그 다음에 다음 연도 4월 30일 날 주당 6,000원에 처분했다. 자, 그럼 금액이 아까랑 다르긴 하지만 맥락은 비슷하죠. 4,000원에 구입했다가 결산일 5,000원으로 오르고 결국에는 6,000원에 팔고. 자, 그럼 1번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였을 때보다 22년 단기 순이익은 감소한다. 22년도를 물었기 때문에 22년도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금액이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500주 곱하기 두 개 빼면은 1,000원 올랐죠? 자, 그러면 50만 원 이익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겠다. 그럼 50만 원 이득은 맞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어디로 가죠? 자본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가로 바꿔주셔야겠네요. 증가한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면은 50만 원 증가한 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들어갈 거고, 수익 계정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익도 같이 증가. 근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시면 자본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증가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자, 2번.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였을 때보다 22년 기말 자산이 더 크다. 자, 더 큰가요? 아니죠. 자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결산일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둘 다 5,000원 곱하기 500주 하셔가지고 결산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자, 3번.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처분 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50이다. 자, 우리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어떤 금액끼리 계산하기로 했죠? 맨 처음 금액이랑 맨 끝에 금액, 실제로 매입한 금액이랑 처분한 금액이랑 두 개를 빼기로 했고요. 두 개를 뺐더니 2,000원 이득이죠. 근데 500주래요. 자, 그러면 500주 곱하기 2,000원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였을 때보다 2023년 단기 순이익은 증가한다. 2023년을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묻는 게 처분 이익 차이를 구해보라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아까 구했죠.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 금액이랑 마지막 금액 두 개를 빼서 100만 원, 처분 이익은 100만 원. 요거는 매도 가능 증권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어떻게 하기로 했죠? 가장 최근 금액끼리 비교하시면 되죠. 그럼 500주 곱하기 1,000원 하시면은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 이득이 더 크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때 더 커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맞는 문장이네요. 그죠? 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때 단기 순이익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처분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23번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중개 안 하고 바로 구할 수 있죠,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맨 처음 금액이랑 내가 실제로 현금 주고 구입한 금액이랑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현금 받고 처분한 금액이랑 취득 금액이랑 처분 금액이랑 두 개를 빼주시면 돼요.
자, 두 개를 뺐더니 금액이 떨어졌네요. 그럼 손실이 나와야겠네요. 일단은. 그 다음에 저희가 100주를 처분했대요. 100주 곱하기 두 개 빼면은 2,000원 손해봤죠. 그러면 처분 손실 20만 원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빠르게 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처분 손실이 20만 원 4번 있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저희가 취득할 때는 1000주를 취득을 했고요. 처분할 때는 100주만 처분을 했죠. 저희는 처분 손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분한 100주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4번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요거 어떻게 구해요? 처분 손익 맨 처음에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했다. 취득 금액 체크하고 그 다음 12월 31일 뭐 얼마로 인식했다. 이거 사실 필요 없죠? 저희가 필요한 거는 23년도에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처분했다라는 게 필요해요. 취득 금액이랑 처분 금액 빼면 처분 손익 나오죠? 자, 7,000원에 구입했다가 6,0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1,000원 손해봤죠? 손실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100주만 팔았죠. 그럼 곱하기 100주. 자, 그러면 10만 원이 되네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0만 원. 그래서 정답은 지문 보시면 2번이네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0만 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분계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분계는 해설지 보고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노가능 증권 우리 분계 부분 있죠? 분계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 5번 유형자산 파트입니다. 자, 2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의 즉시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자, 1번 맞죠? 자, 우리가 건물이 있고요.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랑 건물을 같이 구입했어요. 근데 취득하자마자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금액이랑 건물 철거하는 비용까지 모두 토지의 취득 원가로 넣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제가 건물은 철거하고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다가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기계장치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비 및 시운전비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매입 부대 비용으로 봐서 포함시켜 주시면 되고요. 3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세 공과금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취득이랑 관련이 있다. 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죠? 얘들은 취득 원가에 더해 주시면 되고 4번 토지 등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한 경우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4번이 틀렸고요. 자, 얘들 세금은 취득 이후에 보유하고 있으면 나오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유형자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틀린 거 찾아야 되고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1번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1번은 유형자산의 정의입니다. 2번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이것도 맞죠? 유형자산은 비유동 자산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3번 정부 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자, 3번도 맞고요. 자, 만약에 저희가 유형자산을 공짜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싸게 취득을 했다. 그때 취득 원가는 시가로 합니다. 그래야 금액이 좀 더 객관적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4번이 틀렸고요. 자,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 자, 4번이 틀렸고요. 우리 교환은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같은 자산끼리 교환하겠다. 동종 자산 간 교환이라고 하고요. 이때 취득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서로 다른 자산끼리 교환을 하겠다. 이걸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4번 문장은 바꿔주셔야겠죠?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공정 가치로 하겠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하단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동종 자산 간 교환, 이종 자산 간 교환 정리를 해놨고 우리 세무 2급에 특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27번. 유형자산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 이종자산 간 교환이다. 이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죠? 2번. 자, 이종자산의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다. 우리 아까 1번 문장에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공정가치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어쩔 수 없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자, 2번도 맞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제가 이건 좀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제가 차를 가지고 있고요. 거래처는 기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개 다른 자산을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자, 회계 처리할 때 기계장치를 저희가 취득을 했죠? 그럼 기계장치를 차변에 적고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이때 금액을 어떤 것으로 적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 금액을 어떤 걸로 할 거냐면 내가 제공한 자산에 이 차에 공정가치로 적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에 지금 현재 1,000만 원에 팔리고 있다. 그러면 차변의 기계장치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적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원칙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차가 너무 오래돼서 공정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은 거 있죠. 제공받은 기계장치에 공정가치로 적어주는 거죠. 만약에 이 기계장치가 500이다 그러면 기계장치의 금액을 500만 원으로 적어라 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다른 자산끼리 교환을 했을 때 내가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데 만약에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공받은 기계장치 이 자산의 공정가치로 적어달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올라갈게요. 자, 그러면 2번 맞죠? 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취득한 교환으로 취득한 아까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자산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로 결정한다. 자, 3번도 맞고요. 우리 아까 차랑 기계장치랑 교환하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만약에 이 차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럼 제가 현금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현금 수수액을 취득원가에 더해 주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취득원가에다가 더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한다. 4번이 틀렸고요. 공정가치는 시가로 해주셔야 돼요. 감정평가가격 아닙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27번 문장은요. 우리 1번, 2번, 3번 있죠? 요거 교환에 대한 문제였고요. 잘 정리해서 추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고 하네요. 자, 1번 정액법 내용 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맞죠? 액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방법이죠.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 해주시면 되고, 자, 2번 내용 연수 도중 기계 설비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했대요.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우리 감가상각이 뭐죠, 여러분? 감가상각은 가치가 감소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기계 설비를 중단을 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사용할 거다 그러면 감가상각 계속 해주시면 돼요. 2번 문장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자,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되게 기네요. 자, 우리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취득했대요. 자, 근데 구입하자마자 건물을 철거했대요. 자, 그럼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있을 수 있고요. 철거할 때 뭐 콘크리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팔면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렇게 발생한 금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냐? 그때는 토지에다가 그냥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같이 취득했고 건물 철거했다. 이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수익 같은 것들은 모두 어떻게 한다? 토지에 더해준다 라는 거예요. 자, 4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는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등등등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건지는 그 유형자산의 형태를 잘 보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2번이 틀린 문장이었고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2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1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이 더 자주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장에 대해서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기계 설비, 기계 장치를 중단을 했습니다. 자, 사용을 중단을 했다. 근데 한 1년 정도 중단하다가 다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대신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이번에도 중단하고 만약에 처분할 거다, 내가 팔 거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형자산이 아니죠. 우리가 사용을 해야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사용을 중단하겠대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를 하고요. 감가상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사용 중단할 건데 나중에라도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자, 사용 중단하고요. 처분할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시고요. 감가상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2번 문장보다는 1번, 3번, 4번 문장을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29번.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 가액과 채권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1번 맞죠? 자, 만약에 우리가 차를 사요. 차를 살 때 국공채를 매입해야 됩니다. 자, 이때 실제 매입가액은 예를 들어 10만 원이고요. 이 채권의 지금 현재 가치는 6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두 개 차이인 4만 원 있죠? 이 4만 원을 차의 취득 원가에다가 더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 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2번이 틀렸죠. 자,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회계 처리할 때는 시가로 해주시면 돼요. 차변에 건물 적고 공정가치 적어주고 대변에는 저희가 공짜로 취득했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자산소중 이익입니다. 적어주셔야 돼요.
자, 3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죠? 자, 건물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철거하겠대요. 자, 그럼 이때 철거하는 비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4번. 정부 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해당 정부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자, 4번도 맞고요. 정부 보조금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내가 돈 줄 테니 이 돈으로 기계장치를 구입해라 라는 식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부 보조금을 40만 원 받은 게 있고요. 100만 원짜리 기계장치 구입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기계장치 100만 원 있고요. 근데 저희는 100만 원 중에 40만 원은 정부에서 보조받은 거죠. 40만 원 차감하고 그럼 결국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조받은 거 차감시키고 내가 실제로 현금 주고 사온 돈 60만 원을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 파트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형자산 파트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